근데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제가 올해 62입니다, 나이가. 혹시 1960년대 우리나라 GMP가 혹시 1인당 GMP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MP. 우리 혹시,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1960년대입니다. 태어나지 않으셨죠? 네.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GNP가 87불입니다. 지금은 언제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은 언제 아세요? 지금 우리? 1인당 GNP. 예, 27,500불입니다.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만에 87불의 나라가 27,500불의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난 한 50년 동안에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한 뒤에는 약간의 그늘도 있었습니다.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참 바쁘다. 우리 왜 이렇게 바쁘게 사나. 그런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여기 공무원에 와 계신데, 자, 오늘 강의 끝나시면 이 2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근무 시간이신가요? 서대문구청은 어떠세요? 이거는 근무 시간 중인데요. 이 근무 시간인가요? 예. 그럼 추가로 2시간 안 하시죠? 아니, 잡무가 있으면 해야죠. 잡무하셔야 돼요? 그럼 좀 안 되셨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은 자치분권이, 여기 큰 강의 타이틀 보니까요. 자치분권 하면 삶을 바꿀 수 있겠냐 하는 게 질문이고,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잘하는 나라들은 어떠냐,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가 있다는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라고 한 게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꽤 됐습니다. 1948년도에 우리가 재헌헌법이라는 걸 만들 때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도입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시하지 않다가 1952년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자치 선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61년 5.16이 일어나서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61년부터 91년 동안 30년 동안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도 물론이죠. 그러니까 91년도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낯선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머리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얘기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책을 보고 책 속에 있는 이념을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밀고 땡기고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제도를 모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도 오래됐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책도 오래됐는데 남들 눈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보인다면 그 이유는 경험이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점심시간 지나고 만나시면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그런 게 인사죠. 저녁 시간 되면 저녁은 하셨나요? 이게 인사입니다. 근데 가령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에 가시면 인사말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너 밥 먹었니?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먹는 말로 인사를 했겠나? 이유가 있겠죠? 네? 배고픈 시대가, 배고플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길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먹는 거에 넉넉하지 않은 국가였기 때문에 주로 식사 때 만나면 너 오늘 밥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 당시 3공화국, 4공화국의 메인 목표는 가난을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사말이 여기 보시면 바쁘시죠? 이겁니다. 바쁘시죠? 그죠? 또 실제로 다 바쁘시죠? 제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한 5시나 5시 반쯤에 제 집 옆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시작되는데 한 번 나가면은요,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한 새벽 5시만 돼도 고속도로 차가 꽉 찹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이렇게 일찍이 일하러 나가는 차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혹시 비행기 타시고 우리나라 이렇게 한 6시, 7시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전국토가 자동차 볼비로 꽉 차 있습니다. 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참 바쁘게 사는 나라죠. 또 우리는 가끔씩 어떤 지도자가 우리나라는 월화수목 금금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토일이 없는 나라야. 휴식 없이 일해라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가끔씩 좀 유쾌하지는 않지만 왜 젊은이들 찰조선을 외치냐? 뭐 3포 시대가 됐다, 4포 시대가 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도 안 낳고 또 자녀를 낳아도 한 명, 그래서 이 둘 자녀 2가정 이상 참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아까 제가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도 있지만 보시면 좀 OECD 최고의 자살률 국가입니다. 자, 또 하나는 행복 지수도 굉장히 낮았고요. 또 부패 지수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 비용은 또 얼마나 높은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 이유는 저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바빠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하지 않을 비용을 많이 치르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유, 그럼 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높으냐? 그러면 그 이유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너무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진단입니다. 우리가 이게 수도권 집중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한 5,100만이 되는데 한 2,500만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집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하루에 2-3시간씩 걸린다. 그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서울 수도권 집중도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왜 이런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중도가 발생했냐? 그러면 제 진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가 오래된 중요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수도권 집중에 반대되는 자치분권이 좀 돼야 우리가 지금까지 치렀던 사회적 비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진단하는데요. 또 어떤 번으로 보면 야,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늦은 시점을 아는 게 빠른 시점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고로 할 나라가 있다면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간다면 또 유학 뭐 실제 많이 가잖아요. 어느 제일 많이 갈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미국 많이 가는 건 아시죠? 예, 우리나라 유학생이 거의 80%가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저희 행정대학원 교수가 28명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뭐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고 또 여러분 자녀나 이분들 보면 영어 공부한다고 애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못하면 사람 행세를 못할 정도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 왜 그러겠냐?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많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미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민주주의라는 나라를 배우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국인 건 다 아시죠? 근데 참 영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는데 하여튼 영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한 나라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독일이 우리나라를 참 이상한 나라라고 그럽니다. 뭐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서 각 대학마다 도덕문과가 좀 없어지는 추세에 있긴 한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하고 또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한 100여 개가 도고동문과라는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를 보고 얼마나 흥미로웠겠어요? 평상시에 독일어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독일어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100여 개 대학이 도덕문과를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유명한 재단 3개의 그 오피스들이 한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이덴하워 재단, 프리드리히 재단 다 나와 있어요. 뭐 지금은 조금 예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법대를 졸업했는데 당시에 법대를 나온 많은 분들이 유학을 다 독일로 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갑니다. 자,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독일 말도 평상시에 하나도 안 쓰는데 그렇게 많은 동문과가 있고 또 고등학교 때 요즘은 뭐 일어 중국어가 이제 제2외국어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때만 해도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도 못 꺼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일어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그 이유는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본이 근대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일본이 봉건 제도를 마치고 근대화하는데 가장 모델로 삼은 사람.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일본을 근대화하는데 모델로 한 나라가 독일이고요. 그걸 해서 일본이 만들어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법률의 대부분의 해석을 독일식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나라는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이해하는 데 됐고요. 다행히 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지방자치의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남은 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 그럼 여러분 영국은 뭐 신사의 나라 이렇게들 들었고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국의 나라의 지방자치를 이해하려면 특히 뭐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이게 잘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4대 왕이 광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고려광종? 기억나세요? 우리 고려광종이 뭐로 유명한가요? 예, 완권 강화라고 딱 말씀하시네요. 고려광종이 노비양건법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노비양건법. 당시 지방에 있던 봉건제후들이, 지방의 토호들이 갖고 있던 노예나 사병을 혁파한 법입니다. 혁파했다는 건 없애라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상주 김씨인데 만약 우리 집안에 한 사병이 한 100여 명씩 있다 그러면 법으로 모든 개인은 사병을 데리고 있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나의 힘을 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고려 광종 때도 우리는 중앙집권하러 국가의 안정을 꾀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혹시 기회가 되셔서 영국을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영국 박물관은 꼭 가시는데요. 그러면 영국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큰 유리 상자에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서가 권리대장전이라는 문서입니다. 영어로는 마그나 칼타라고 부르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215년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추구할 때 이 사람들은 1215년부터 가장 분권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혹시 로빈훗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다. 보셨어요? 로빈훗 보셨어요? 혹시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로빈훗의 마지막 장면? 로빈훗의 메인 스토리는 그 숲속에 있는 의정역인데요. 사실은 그 얘기의 마지막에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사자왕 리차드? 이 가슴에다가 사자 문양을 하는 왕이 하나 나와요. 그게 이제 킹 라이언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십자군 원정은 다 들어보셨죠?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이 소위 이슬람교도한테 점령이 돼서 성지를 회복한다고 크리스찬 국가들이 보낸 군대인데요. 당시 십자군 원정에 가려고 그러면 십자군 원정에 떠나는 왕이 자기가 데려가는 병사들의 봉급 먹는 걸 다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된 게 아니라 군사를 데리고 가는 왕이 책임을 졌어야 됐어요. 당시 사자왕 리차드는 영국 왕이었고요. 당시 자기가 궁중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끌어가지고 십자군 원정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누굴 주냐면 존왕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한테 왕의 자리를 줍니다. 근데 존왕이 왕이 되고 보아서 창고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창고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어. 돈이 하나, 그러니까 국가가 텅텅 빈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 신하들 불러가, 야,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전국대에 있는 귀족들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 세금 못 내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또 네가 이 문서에 사인을 하면 세금 걷게 해주겠다. 근데 그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왕이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귀족들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굴욕이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세금을 걷는 당사자 귀족들한테 승인을 얻고 거두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영국 사람 지금 얘기는 이 사람들은 소위 왕권의 포기, 왕과 지방에 있는 귀족들 간의 합의 이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지방자치는 국가 권력을 왕하고 지방에 있는 귀족들 간에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귀족들은 자기 갖고 있는 영토 내에서 거의 자기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공무원 와 계신데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뽑냐? 공무원은 각 지역에 있는 봉건제후가 자기가 맞는 사람 뽑으면 돼. 예, 이게 영국의 지방자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이 소위 토지 귀족들이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산업자본가로 바뀌고요. 1835년 선출직 지방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때 소위 선출직 지방정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이 국가 권력을 놓고 나눠 갖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나라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귀족 국가다 하는 걸 이렇게 분권 국가라는 걸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왕이 절도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하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졸지 말으시라고 주로 영화를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영과는 영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브레이브 하트라고?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보신 분 계시죠? 예, 그게 뭐냐면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국 하면 옛날에 아마 잉글랜드 해놓고 여러분들 영국이라고 번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영국은 영어로는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영국은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고 하나가 스코틀랜드고 하나가 웨일즈고 하나가 북아일랜드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월드컵에 좀 한 팀이 나가지만 영국은 월드컵에 4팀이 나갑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4팀. 그러니까 거의 연방국가 같은 단일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팀의 월드컵 팀이 나가요. 그 중에 한 지역이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고요.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남쪽에 있고 스코틀랜드가 북쪽에 있죠. 근데 이 2개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종족 때문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윌리엄 월리스라는 사람이고 그 윌리엄 월리스라는 독립영웅을 그린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프리덤 그러고 죽지요. 예, 그러니까 이 4개의 지역은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풍습, 서로 다른 제도 때문에 통일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 거의 각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브렉시트를 하면서 나올 때 스코틀랜드 자기는 독립하겠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은 지금도 자기 나라 국기에 자기 나라 중앙은행이 있고요. 사법제도 이게 다 본토하고 다릅니다. 심지어 돈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용은 되는데 스코틀랜드에 가시면 영국 돈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가시면 영국인데도 불구하고 유니온 잭이라는 영국 국기, 이게 지금 유니온 잭이라는 영국 국기인데 이 국기보다도 앤드리스 플래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국기를 다 달아놓습니다. 관청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죠. 웨일즈는 뭐 잉글랜드 안에 있습니다만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뭐 여러분 저보다도 미국을 많이 아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조금 뭐 혜택을 뭐 이렇게 좀 신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국가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영국은 역사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226개의 지구상에 있는 국가 중에서 과거의 전통과 뿌리 없이 탁 어느 순간에 별개의 나라가 생기는데 2개의 나라가 생기는데 그 2개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랜 전통 속에서 쭉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국가가 하나 탁 생겼죠. 그게 1776년 7월 4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만들 때 처음부터 하얀 백지 위에 자기네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좀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만들고 이렇게 도입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방정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주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에 있는 미국이라는 연방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먼저인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 그러면 뭐가 다르냐?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요. 이 미국 대륙은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자,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뭐 영국 사람들이 조금 정책을 좀 달리 썼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 만들어졌을지는 모릅니다. 1603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20명의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90명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30명은 당시 네덜란드에 있던 건달들이 탔습니다. 좋은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탔습니다. 근데 실질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미국은 멀죠. 비행기 타시고 빨리 가 11시간 걸리는데 여러분들 배를 타시고 바다 위에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봤다. 여기도 물이고 사방이 다 물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길로 배를 타고 쭉 가면 신대륙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다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이는 건 다 바다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배 위에 탈았던 식량은 점점 떨어나가고요. 물도 점점 들어지고. 그런데 신대륙이 나와야 될 것 같으면 나오진 않고.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야, 이거 신대륙 이거 안 나올지 모른다.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죠. 특히 당시 종교라고 하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 천한다니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다행히 신념이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혹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허황된 꿈을 가진 건달이라면 야, 우리 실수했다. 돌아가자. 이런 소리 나올 만하죠. 예, 그래서 선장반란이 일어납니다. 건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네, 그때 종교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120명이 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대표를 하나 뽑자. 그리고 이 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대표를 뽑는. 그때 뽑은 대표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면 영어로 가버너라는 단어입니다. 가버너라는 단어 혹시 이 가번이라는 단어가 가버먼트라는 단어도 만들고 최근에는 가버넌스라는 단어가 됐고 가버너 붙어서 미국에서는 주지사라고 번역을 하고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가버너라는 걸 내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총독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 그게 가버너를 뽑습니다. 그래서 가버너의 뜻대로 미국에 오고 미국에 와서 자기네 대표 뽑는 방식대로 각 지역의 지방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엄청 빠른 거죠. 1617세기에 이 사람들은 이미 선거로 대표를 뽑을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0명의 사람이 신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딱 도착하시면? 자, 도착했어요, 이제. 한 6개월 만에 도착하죠? 자, 다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일단 먹어야죠. 자,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먹는 식량을 확보하냐. 자, 식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곳간에 쌓아놓을 식량도 생겼어. 그 다음 뭐 걱정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생명 지켜야죠. 여러분, 배가 고프고 갖고 있는 게 없을 때는요, 생명조차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됩니다. 배가 좀 넉넉해지면 이제 목숨이 아까운 생각이 들죠.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폴리스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애들도 큽니다. 그럼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예, 자녀 교육이 걱정됐죠. 그래서 경찰, 교육 이런 서비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 2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매일 농사 지러 가면서도 선생님이 제일 똑똑하니까 당신 농사 짓지 마시오. 당신은 집에 남아서 우리 학생들 가르쳐라.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세고 건강하니까 당신 농사 짓지 말고 지켜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다툼 났어요. 도와라. 이게 뭐 폴리스맨입니다. 경찰이죠. 이게 지방자치가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규모가 더 커지니까 특히 이 사람 종교의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비슷한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또는 같은 종교권을 해가지고 각계 별개의 지역을 만드는데 그게 주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만들어지고 주정부를 만들어서 지내고 있는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여기 식민지나 뭐를 부과하기 시작하냐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정부를 만들고 있을 때까지는 미국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왜? 자기네를 지켜주는 걸 영국 군대 가서 지켜주고요. 세금도 물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대문구에 사시면서 서대문구에서 세금 안 걷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행복하실 거야.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아주 멋있는 시설에 시원하게 지내시려면 여러분 세금 내셔야 돼요. 이거 다 여러분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금 안 받는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영국이 세계 곳곳에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쟁 빚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세금을 부과한 대상자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차의 티세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티를 사에 부과가 되고 그 차에 부과한 세금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됩니다. 왜? 세금 내려면 우리 대표를 뽑아야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세금을 걷지 않을 때는 영문 식민지가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단계가 되면 우리가 뽑는 대표가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게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만들 때는 지금의 연방정부는 없었습니다. 13개주, 동북 쪽에 있는 13개주가 느슨한 형태로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때의 느슨한 형태라고 하는 말은 13개주가 다 자기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13개주가 자기의 교육 시스템, 자기의 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우리는 외무부 장관을 디파트먼트 포레인 어페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은 디파트먼트 스테이트라고 영어로 씁니다. 스테이트라는 게 주란 뜻이죠. 당시에는. 주 간의 통상마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였어요. 왜? 주가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게 1776년 상황인데요. 미국이 독립하고 나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겼냐? 여러분들 혹시 페이트리어트 영화인가? 그게 이제 멜 깁슨이 미국 독립하는 그 민병대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예, 거기 보시면 프랑스 그 장교가 하나 나오죠? 그 영화에. 왜냐면 미국이 독립할 때 프랑스 군대가 미국의 독립군을 도와줬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가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현재의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한 13년 후인 1789년에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기억하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그때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거로부터 13년 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민 주권은 물론이고 주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후에 잠시 보여줄 텐데 미국에는 인구 한 지금 3만 되는데요. 지방정부 수가 한 8만 개가 됩니다. 8만 개. 근데 이 지방정부 형태, 우리는 여러분들 뭐 서대문구나 예를 들면 동대문구나 도봉구나 형태가 똑같은데 미국은 8만 개의 지방정부가 다 다르다. 왜? 지역이 알아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의 박물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요. 미국은 좀 50개 주가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근데 이 주관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제일 큰 주는 인구가 4천만입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인구가 4천만인데요. 그럼 얼만큼 크냐? 우리 남한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캘리포니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은 너 캘리포니아 주지사 할래? 한국의 대통령 할래?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나 캘리포니아 주지사 할래? 이런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큰 주입니다. 4천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 주가 이제 뉴욕입니다. 한 3,800만 됩니다. 근데 제일 조그만 주는 인구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제일 조그만 주. 4천만의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제일 조그만 주. 인구 45만입니다. 서대문 구청 규모만한 게 주정부가 있어요. 45만. 델라웨어는 70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겠어요? 4천만의 캘리포니아와 예를 들면 45만의 와이오밍이가 비교가 되겠냐고. 안 되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4천만의 캘리포니아나 45만의 와이오밍을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줬습니다. 자, 이거 대단한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타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자, 이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줬단 말은 미국은 상원과 하원 양원제의 국가잖아요. 근데 상원이 50개 주에서 대표 2명씩. 그러니까 인구 4천만이 되는 캘리포니아도 2명,
인구 45만 되는 와이오밍도 2명 상원의원. 그래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권한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 의회 권한의 거의 95%는 상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원은 예산 편성 결정권만 갖고 있습니다. 요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예를 들면 상원은 2명인데 하원의원은 한 40명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근데 와이오밍은 상원은 2명인데 하원의원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얘기는 별로 못하겠죠. 왜? 1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데는 하원의원만 한 40명씩 되니까 한 인구 한 50만 명대 지금 1명 정도 하원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미국 의회의 권력은 누가 다 갖고 있냐? 상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장관들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그 청문회 권한이 상원 권한이거든요. 네. 자,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지방정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지방정부를 어떻게 만들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연방정부, 연방헌법에서는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형태, 권한 모든 거는 주정부에게 맡겼고요. 각 주정부 헌법대로 지방정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명 지방자치의 백화점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 1945년 상황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 1945년도에 우리 특별시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서울을. 한성불 특별시라는 이름을 미 군정화에서 붙이게 되는데, 그때 서울특별시에 헌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헌장이라는 제도가 여기 보시면 홈룰 차트라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홈룰 차트인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특별한 도시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각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맞는 일을 하도록 주는 건데, 그걸 홈룰 차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스앤젤레스의 홈룰 차트를 서울시에 적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홈룰 차트가 되면 그 지방정부의 권한이 다른 지방정부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하고 좀 영향을 받는 게 하나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좀 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대문 구청은 서대문 관난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한 예산 얼마 지원해 주세요, 교육청에. 서대문 교육청이, 서대문 구청은. 한 3, 4% 지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교육 지원 예산이 얼마큼 되세요? 서대문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예산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교육이나 일체 관여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영국에 가시면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가 그 지역의 교육을 다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 학교 전학 때문에 영국에 가시면 교육청을 가는 게 아니라 도청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도청에 가셔서 교육국이라는 데를 가면 교육국에서 요 학교를 일로 가시오 이렇게 정해집니다. 우리는 교육청에 가죠. 서대문구청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묶여 있다는 거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된 제도가 우리는 미국서 배워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지금 이제 자치분권 논의하면서 일반 행정과 교육력을 묶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도 묶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야, 미국 봐라, 얘네 떨어져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미국 보고 배운 것을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붙이자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큰 나라라고는 들으셨죠? 엄청 큰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 상상을 넘는 만큼. 자,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가끔씩 총기 사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학교 안에서 총기가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뭐 10명 다쳤니, 20명 다쳤니, 뭐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근데 총기 금지를 못 하잖아요. 왜 못 해요? 우리는 총기 갖고 있으면 바로 구속인데. 미국 사람들 총기 갖고 있어도 구속 못 하잖아요. 왜 못 하는 것 같으세요? 왜? 예,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2조에 모든 국민은 총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총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거지, 왜? 예, 미국을 한번 다녀오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 집들이 너무, 대도시 지역은 뭐 집이 붙어 있지만, 대도시를 쫙 벗어나면은요, 집이 한 채 나오면 한 몇 킬로 가서 집 한 채 나오고, 또 몇 킬로 가서 집 한 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뭔 일 생기면 경찰에 연락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연락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어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하니까 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미국 방문하시다 이렇게 외진데 방문하시려고 그러면 특히 저녁 시간에 방문하시면 꼭 전화를 하시고 간다고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괜히 불쑥 그냥 어두운 데 들어가면 잘못하면 총 맞아요. 왜? 예고하고 어떤 사람 다가오니까 자기 정당방위 차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미국적 상황의 얘기잖아요. 이 헌법적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학교를 갈 때 걸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워낙 집이 또, 그러니까 뭘 돌리냐? 스쿨버스를 돌리죠. 그러니까 얘네의 교육구는 스쿨버스가 이렇게 도는 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행정구역하고 우리는 교육행정구역하고 일반 행정구역이 똑같잖아요. 미국은 교육구는 일반 행정구역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게 스쿨버스가 도는 존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거를 얘네가 스쿨 디스트릭트 교육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8만여 개의 지방정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4만 개가 다 교육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구 내에 교육위원, 교육장을 지역 주민들이 다 선출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를 가지고 이 교육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의 국가들은 다 교육 경쟁과 일반행정에 포함되어 있다. 왜? 제가 아까 지방자치 설명드렸잖아요. 지방자치를 할 때 제일 메인 컨선이 교육이었어요.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그 다음에 경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안 하고 있죠. 교육도 안 하고 있고 경찰도 안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서대문 구청장님이 서대문 관내의 교육까지를 고민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시설, 학교 폭력, 이 대처는 교육장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 왜?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 끝나면 여러분 교육 관심 가지세요? 현재는 자녀를 둔 학부모만 교육에 관심이 있지, 애가 학교 졸업하면 교육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묶어야 된다는 논의가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독일이라는 나라, 뭐 우리하고는 조금 생소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150년 전까지, 19세기 말까지는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독꾸러기, 그러니까 게르만족 그러면 우리 현대말로 치면 저는 원시민, 아주 무지랭이들, 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대접받던 민족입니다. 이러던 나라가 18세기 초에 프레드리히 대왕이라는 왕을 만나면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 힘으로부터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입니다. 들어보셨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있고, 정치인은 비스마르크, 예술가는 브라함스라는 음악가고요. 정치가지요. 뭐 비탄을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히틀러가 독일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그 다음에 정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9세기 말에 독일을 통일하고, 그 통일을 바탕으로 제국주의를 완성하고 1차 세계, 2차 세계에 이르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쟁 패망에도 불구하고 100년도 안 돼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분권적인 시스템 하에 있던 시스템을 19세기 말에 집권했다가 독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는 다시 분권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에 가시면 큰 도시라고 해도 200~300만 밖에 안 됩니다. 베를린 한 250만, 함부르크 한 150만, 이렇게 됐지 우리처럼 1000만의 도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15개 주가 동독주에 있는 6개 빼고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BMW라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BMW. 그 BMW 본사가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굉장히 중소도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들이 다 서울에 다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중소도시에 다 이렇게 있다. 이게 분권의 영향을 갖고 있는 나라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보고, 흉내낸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일본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자,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일본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아픕니다. 이놈들이 하도 도둑질을 하러 와서. 그렇죠? 이성계 장군이 장군으로 있던 시절부터 요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자꾸 먹을 곰치러. 이 말은 일본이 잘 살았던 나라예요? 못 살았던 나라예요? 못 살았다는 뜻이죠. 아니, 잘 살았으면 남의 나라에 훔치러 오겠어요?
외구가 우리나라에만 온 게 아니라 산동반도 중까지도 많이 갔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 국토의 80%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길 땅이 별로 없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배가 좋았겠어요. 뭐 고기 잡으러 멀리 나가게. 그러니까 굉장히 못 산 나라입니다. 그런데 1603년에 뭐 여러분이 아시는 도쿠가와 이에스라는 사람이 전국을 통일하는데 통일 이후에 재미나는 처방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춘추 전국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전국 시대에 이 사람들의 꿈은 전쟁 없는 일본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근데 이 전쟁 없는 일본을 구축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선택한 제도는 분권 제도입니다. 전국을 300개로 쪼개놓고 그 300개의 봉건 제후족에게 거의 완전한 독립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이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의 통치 행정을 봉건 제후가 100% 활용합니다. 또 심지어 당시 동경에 있던 에도 막부에 세금도 안 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다 작업자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동경에 있던 에도 막부는 어떻게 움직였냐? 직영지라는 걸 갖고 있어서 직영지 내에서 쌀을 갖다가 그다음에 그 소위 지금 말하는 광산업은 중앙정부가 독점했거든요. 그렇게 수입해서 중앙정부는 이동이 되고 각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는 100%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건 제후들은 다 자기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을 통일하고 봉건 제후들이 자기 군대를 갖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는 어떤 제도를 택했냐면 봉건 제후 본인이거나 봉건 제후의 장남이 6개월 단위로 동경에 와서 머물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쇼군한테 가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련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 제후가 6개월 있고 돌아가면 장남이 와서 있고. 그러니까 막 혹시 만약에 반열을 일으킨다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본은 한 300년 동안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1868년 우리 역사 속에도 많이 나오는 메이지 청해라는 사람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교토에 있던 그 황실이 동경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근대적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핵심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 안중근사가 죽이지 않았으면은요 혹시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905년도에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오는데요. 그때 올 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서 총리 4번을 끝내고 귀족원 의장, 이 참의원 의장을 다 끝난 최고의 정계 원로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계획했던 건 뭐일 것 같으세요? 최고의 정치 원로를 대한민국 초대 통감으로 보냈어요, 일본이. 그렇다면 그때의 목표가 뭐였겠냐? 추측해 보건대 당시 조선을 일본의 하나의 현 정도로 만드는 뭐 그런 목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 집권에 성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이 2번의 전쟁을 통해서 강대국이 됩니다. 그 2번의 전쟁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입니다. 근데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일본서 한 전쟁이 아니라 어디서 합니까? 다. 예, 우리 한반도에서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역사가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하게 되고 일본은 그걸 바탕으로 세계 강대국 레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적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지금 1호선을 타시면 방향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거 느끼신 분 계세요? 1호선 지하철을 타시면 방향이 조금 어색해요. 타는 입구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다른 거는 다 우측으로 준행하는데 1호선은 좌측으로 운행을 해요. 왜? 네, 1호선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걔네는 좌측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좌측 통행했어요. 우리 우측 통행하라고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옛날 다 좌측 통행했어요. 왜? 일본 애들이 좌측 통행해 자동차가 좌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면은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디를 비치는지 아세요?
어디 비춰요? 자동차에 잘 아시는데. 어딜 비춰요? 여러분들 야간에 자동차 다 켜시잖아요. 그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딜 비춰야 돼요? 우측 하단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우리가 우측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인도 쪽으로 불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골목에 자동차 만났을 때 운전사끼리 라이트 때문에 시야를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딜 비춰요? 좌측을 비춰요. 좌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70년대까지는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좌측을 비춰라 이렇게 돼 있었어. 왜 그랬겠어요? 우리 일본법 참고한다고. 참고했는데 얘네가 좌측 통행한 건 몰랐지,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됐지만 옛날에 법률 용어들 보시면 우리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45년 이후에 공직자들, 특히 경찰, 검찰, 이런 공직자들이 일본 시대 때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계승돼서 들어오거든요. 특히 군인들.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행정 이런 시스템이 무지부식주에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도 이렇게 보면 일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 거예요. 독일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 많이 나와 계신데 기관이 임사, 단체 임사라는 제도가 독일에서 만들어서 일본 왔다가 우리나라에 온 제도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만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시키는 일만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에 맞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 이런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열심히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단체자치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체자치라는 개념은 독일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되고요. 일본도 그걸 버렸고 독일도 버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역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해가라.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자치분권 국가의 자치분권은 주로 어떤 얘기겠어요? 예,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에 맞는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지역에 좀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그렇게 중앙집권 국가였는데 어떻게 분권화 추진하고 있냐? 1995년도에 얘네가 분권화를 추진합니다. 일본이. 왜? 일본은 잘 사는 사회이긴 한데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취한 많은 정책들이 빚을 안고 옵니다. 빚.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중앙정부 빚도 많고 가계부채도 많은 나라인데 일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도 지금 부채가 일본 예산의 한 300%를 넘거든요. 자, 그래서 개혁 차원으로 중앙정부가 낭비가 심하니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자. 이제 이런 논의가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요걸 우리 핸드폰이라고 예를 드시자고요. 자, 저는 이걸 시장에 가면 10,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연구를 하면, 세일 때 사면 8,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서대문구청은 요거를 20,000원에 삽니다. 중앙정부는 요걸 30,000원에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합법적으로. 똑같은 볼펜도 내가 사면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서대문구청은 그 볼펜을 20,000원에 사고요. 중앙정부는 그 볼펜을 10,000원에 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나는 내가 세일할 때 또는 공동소비, 다양한 방법으로 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가 사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싸게 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 그대로 삽니다. 조달청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 TV 몇 인치는 얼마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그 가격에 사야 돼. 싸게 사도 비싸게 사면 더 골치 아프고요. 싸게 사도 골치 아픕니다. 감사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부에게 맡기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자, 많이 드는 구조는 이렇죠.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시면 1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걸 오른쪽 주머니에 옮길 때 절차가 뭐 필요하세요? 아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10만 원 가지고 밥을 사 먹든 떡을 사 먹든 아무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부라는 기구는요, 돈을 걷어들이는 주머니와 쓰는 주머니가 다릅니다. 돈을 걷어들일 때는 걷어들이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각 구청마다.
지방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지방세를 걷어들이기 위한 공무원입니다. 국가는 국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국세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내려보냈습니다. 걷어들일 때 쓰던 비용이 있지요. 자, 그럼 걷어들이면 이 걷어들인 돈은 쓸 목적을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큰 주머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서 예를 들면 국방비로 쓸 돈, 뭐 사회복지를 이걸 정해야죠. 자, 국회가 그걸 정하는데 한번 보세요. 국회 그 예산 심의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예산 심의 기간이 한 30일 되는데 심의 안 하고 있다가 막 어떤 때는 회기도 넘기고 그러죠. 매일 싸우죠. 예산안 갖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예산 용도를 하기 위해서 벌써 국회의원들 한 달 이상 싸웠잖아요. 엄청난 코스트가 들었습니다. 자, 결정되면 그 돈이 행정부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지평 국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국회에 넘어오면 기재부가 각 부서에 예산하는 대로 또 돈을 할당합니다. 자, 서대문구청에 돈이 내려왔어. 보조금으로. 돈을 썼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쓰고 나면 뭐 하세요, 여러분들? 아, 그 돈 썼다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위에서는 그 돈 바로 썼는지 와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돈 쓰고 감사하세요, 스스로? 감사 안 하시잖아. 요즘은 그런 해석가 많이 잘해졌지만, 행자부에서 감사 내려왔다. 그럼 여러분 저녁, 점심 한번 사줘야 했죠? 안 사줘도 돼요, 요즘은? 어떠세요? 뭐 예의상 식사 한번 하시죠? 그거 누구 돈으로 하세요? 개인 돈으로 하세요? 세금으로 하죠. 세금으로 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밥 써줘야 됩니다. 또 세금으로 내 개인에겐 쓰지 않을 많은 돈들을 합법적으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벌써 코스트가 얼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다가 부조리나 부정부패까지 얹히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오래 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가급적이면 정부에게 많이 의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가족이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못하면 공동체가 합니다. 공동체가 못하면 지역정부가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일을 맡깁니다. 왜? 저놈은 돈을 많이 쓰는 놈이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제 알게 됐죠? 왜? 공직자 부정부패 많이 봤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보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죠? 대통령은 너무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 감시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서대문구청장 조금 각자 꽤 있죠? 소문도 빨리 나죠? 뭐 구청장님이 어디 가서 뭐 하더라. 뭐 소문 금방 나죠? 아마 구청장님은 관내에서 아마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실 거야. 비싼 거는. 그러면 금방 소문 날 텐데. 구청장이 맨날 비싼 집만 드러나던다고? 그렇죠? 뭐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보는 눈이 많으니까. 보는 눈이 많다는 말은 신경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의 범위를 개인 레벨에서 지역 정부에 가까운 정부에 줘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중앙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1961년부터 9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제 1999년부터 우리가 지방 분권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자, 그 이전에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3공화국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지방자치를 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판단했습니다. 자, 그 배경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한 10년간 지방자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지방자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그 당시에 읍면장을 뽑았고요. 읍면장은 의부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단체장들을 불신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웠겠죠. 그러다가 너무 싸우니까 읍면장을 선출직으로 바꿨어요. 그다가 다시 임명직으로 바꾸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5.16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와 같은 지방정치 시스템, 지방자치가 효율을 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의회는 폐지해버리고요. 그다음에 단체장들을 다 임명직으로 했습니다. 자, 임명직으로 하게 되면 임명직 단체장들은 대통령 말을 잘 듣겠죠. 그렇겠죠. 선출직보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 대통령이 하나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정책 집행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딱 정책을 결정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읍면동까지 착착착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내부에는 새마을가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지금도 뭐 새마을 운동 중앙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새마을가가 그게 핵심 부서입니다. 대통령이 오전 9시에 새마을 관련된 업무를 딱 지시하면 그날 이내로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봐서 전표가 쫙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새마을운동 체크를 하니까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겠어요. 지금은 아마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해도 그 발언을 쫙 전달을 내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지금은 효율적으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대통령이 뭐 하라고 지시하면 읍면동 단위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왜? 단체장들의 최고 관심사는 자기한테 명령을 준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이게 1961년부터 91년도까지 이런 일이고 그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불의 국가가 27,000불 국가라는데 중요한 초석이 됐습니다. 왜? 빨리 하니까 일을. 엄청 빠릅니다. 지금도 빠릅니다, 우리가. 자, 그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모여 살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거는 뭐냐? 뭘 잃었어요, 우리가? 예,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민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경험으로 해야 되는데 경험으로 하는 기회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는데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두 가지를 국가에 요구합니다. 뭘 요구했던가요? 기억나세요? 당시 민주화 운동에 나서 데모에 그럼 구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구호 중에 첫 번째가 대통령 직선제고요. 두 번째 제도가 뭐냐면 지방자치 부활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의 지방자치는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얘기하는 생활자치,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 사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천하자는 그런 자치가 아니라 소위 단체장의 선출직입니다. 왜? 민주화를 외쳤던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런 야당 지도자들은 선출직 공무원을 두지 않으면 정권 개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 가령 여러분이 선출직 부산시장이다 이라는 신분과 임명직 부산시장이라는 신분이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이 임명식 부산시장으로 있는 한 매 선거 때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관내에 투표율이 팍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대통령이고 여러분이 내가 임명한 부산시장인데 선거율이 영선찮다. 그럼 내일 부산시장 가면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금방 요게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가 확실히 나겠죠? 그러니까 관권 선거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관권 선거를 제거하기 위한 툴로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가 도입되는데 그게 199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에 정권 개최 몇 번 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요, 지방자치가 없었더라면 대통령 못했을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소위 선호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이고 그게 아마 우리가 논의하는 자치분권의 메인 C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기우 교수님이나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 그 비슷한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분 공문자들은 다 기억나실 텐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지방분권의 불씨를 살리죠. 그래서 그 결과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만은 뭐 교육감을 선출한다든지 이런 몇 개의 제도가 도입되고요.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결과로 세종시라는 도시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던 220개 공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렇게 쭉 나눠져 내려갔죠. 그게 이제 수도권 집중조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방분권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자치분권 이제
헌법 논의가 한창인데, 자, 그럼 뭐가 키냐 하는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자,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실 텐데,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잘 안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일 뿐이에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어라 이런 뜻인데, 향후에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치분권 헌법을 논의할 때 우리가 키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방분권 국가다, 이런 걸 좀 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1조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2항입니다. 그 3항 정도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방의 지역사정에 맞는 정치와 자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잘 아실 텐데, 지방의회에서는 상위 법률은 물론이고 명령에 어긋나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 유보를 좀 완화해서 조례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법을 만든다. 그때 이제 지방정부 자치법권을 강화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력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다음에 국정의 지방정부 참여도 검토할 사안의 하나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미국의 양원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향후 양원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광역자치단체, 우리 용어로 치면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경기, 서울 이렇게. 근데 제일 큰 우리 지방정부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1,300만 정도 되고요.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 한 980만. 제일 조그만 도는 한 60만 되는 제주도고요. 그다음에 그 위로 작은 게 150만의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광역 그래도 차이가 엄청나죠. 60만의 제주도가 있고 1,300만의 경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 서울, 경기 출신들이 큽니다. 강원도에 가시면 인구 150만밖에 안 돼서 국회의원 수가 8명밖에 안 돼요. 제주도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나 강원도 이익을 국회에서 반영하는 일은 하늘에서 결단하기만큼 어려운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미국의 예를 들은 것처럼, 미국은 45만의 와이오밍의 뜻을 2명의 상원의회가 대표하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도 2명이잖아요. 이런 의미에 저는 양원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와 같은 훈련은 향후 우리가 남북 통일을 감안하면 상당히 해둬야 할 훈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통일의 소극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 우리나라가 꼭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통일 후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통일 꼭 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북아 3국이잖아요. 지금 중국, 우리, 일본. 일본이 지금 1억 한 2,500 정도 됩니다. 인구 규모가. 얘네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한 8천만까지 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1억 사수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인구 그 감소에 아주 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중국이 13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이 동북아 3국 중에 잘못하면 우리는 정말 또 옛날처럼 불행한 역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니멈 인구가 필요한데, 저는 한 8천만에서 1억은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통일이 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초두에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1.17명입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1.17명이 되면 2030년도가 되면 우리가 인구가 줄기 시작하거든요. 이 스피드로 나가면은요, 제가 55년생인데, 우리 55년생들이 75만 명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42만 명이 안 됐어요. 올해 한 37, 8만 명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요. 대학의 3분의 1이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일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북통일입니다. 남북통일. 또 여기 지금 어머님도 와 계신데,
우리나라 고령화 스피드는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일본이 고령화 스피드가 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4, 5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55년생들이 65세에 진입하는 해가 되면 1년마다 70만, 80만씩 고령자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애들은 작고 고령자가 늘어나면 잘못하면 역피라밋이 돼요. 노인 불황비라는 용어가 있는데 젊은 사람 몇 사람이 노인 한 분을 모시냐 이제 이런 용어인데 현재는 6명의 젊은이가 노인 한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피드로 나가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요. 하나의 젊은이가 한 사람이 노인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터집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연금 받으실 텐데 지금 예상하는 연금의 50%도 못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어요. 여기 공직자들 각오하고 계세요? 네? 왜? 젊은 사람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연금을 내줘야 내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연금을 받냐? 우리는 프리미엄 방식, 내가 낸 만큼 내가 받는 연금 방식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내는 연금을 윗사람 주는 이런 식이거든요. 부가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작으면 윗사람이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보험회사에 내는 연금보험은 프리미엄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낸 만큼 받는 겁니다. 왜냐면 낸 원금에다가 이자부터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무원 연금은 부가식이라고 해서 내가 낸 거 관계없이 아랫사람이 내는 연금을 모아서 나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는 사람의 수가 작아지고 금액이 작아지면 내 건 줄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이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왜 우리가 또 분권이 필요하냐. 자, 만약에 고령자가 지금 같은 스피드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치매라는 환자인데요. 들어보셨죠? 전문 용어는 인지증 환자입니다.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말한 거 잘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 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도 잘 못 알아보잖아요. 집안에 그런 환자가 한 분 계시면 온 집안이 스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가족 케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가가 케어하겠다고 이러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인지증 환자 시설이 한 25만 배드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 환자가 130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지증 환자는 우리가 한 75세 이상 됐을 때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신체가 그만큼 쇠하게 되니까요. 자, 그럼 그렇게 늘어나는 인지증 환자를 다 어디다 수용할 거냐? 그런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그런 환자가 늘어날 텐데, 그럼 이게 다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면 복지허브센터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 그게 복지허브센터가 되는 게 아니면 이제는 지역 단위로 이렇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케어해야 돼. 그러면 지역에서 케어하려면 그 케어할 만한 훈련을 좀 해야지요. 쌓아야 돼, 역량을. 그래서 향후 지방분권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지방분권을 보다 좀 가시화하고 성과를 내려면 뭐를 해야 되냐? 저는 요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합하는 논의한다고 그럴 때 선생님들이 제일 반대해요. 선생님들 논문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들이 국가공무원인 거 아시죠? 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선생님들. 자, 그러면 이걸 지방으로 넘겨주면 이거를 통합하면 지방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되면 질이 떨어진다 이럽니다. 그런가요? 타이틀이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되면 질이 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임용고사는 시도 단위에서 합니다. 국가가 안 하죠, 임용고사는. 부산시 교육공무원 하려면 부산시 교육청에 관한 임용고사를 쳐야 되죠. 서울시에 임용받으려면 서울시가 치는 시험. 자격은 내가 국가공무원이지만 시험을 해당 관청에서 쳐야 돼.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질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의향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 자격이 탁 바뀌면 질이 떨어지네. 질의 문제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문제이고 그걸 준비하는 개인의 문제이지 타이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반대하는 논거는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하는데 이게 일반 행정과 통합하면 정치화된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자에게만 맡겨야 된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교육자에게만 제가 이제 반론은 이런데, 자, 교육자에게만 맡겼더니 정치가 비정치적이 되나요? 교육이 교육자에게 맡겼더니 나타났던 정치적 현상이 어떤 게 진보적인 교육감, 보수적인 교육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겼죠. 이미 벌써 보셨죠? 자, 교육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politically neutral하냐, 중립적이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교육이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왜? 선진국이라는 데 다 가보시면요, 각 대학마다 가르치는 교육 이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다릅니다. 보수 교육을 하는 학교, 진보 교육을 하는 학교, 미션 스쿨, 다 컨텐츠가 다르죠. 왜? 교육은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현상인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교육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렌즈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은. 물론 팩트를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팩트 전달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냐 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역사가 팩트 전달하는 데 그쳤어. 몇 년도에 뭐가 말명되고 몇 년도에 뭐가 나왔고 뭐 주로 이런 팩트만 가르쳤죠. 그때 그 역사 컨텍스트가 어땠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역할이 있고 뭐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팩트만을 너무 강조했거든요. 교육은 팩트를 강조하는 것 외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가르쳐주는 건데 이거는 폴리티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수 교육을 좀 받고 싶고 보수적인 인간을 크고 싶으면 그 이념을 보내는 학교를 보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A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선생님이 있고 B라는 측면을, 그러니까 나처럼 내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도 있고 나하고 또 반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 그 자체 또는 현상이 굉장히 폴리티컬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진보 교육을 가르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자리에서 뺏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당한 정치적 간섭으로 내 신분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게 정치적인 중립의 뜻이지 교육의 내용과 퍼스펙트가 중심일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다고 너 교육 내용이 잘못해서 너 교사 교만 놀아.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의 정치적 중립이다. 그러니까 부당한 정치적 행위로부터 선생님들의 신분을 보호해주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중립이지 가르치는 내용이 정치적으로 중립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과 통합이 돼도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히려 일반 행정과 통합이 되면 학교 폭력 또는 학교 내의 부조리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반 주민들의 관여가 생겨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학교 열심히 가르치냐 안 하나, 이거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내 세금으로 좀 받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뭐 요즘 자녀들 다 컸기 때문에 다 그러실 텐데 학교에 보내면은요, 어떤 때는 학생이 1시에도 오고요, 어떤 때는 3시에도 오고, 어떤 5시에도 옵니다. 그럼 일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오는 시간을 들쑥날쑥 하잖아요. 뭐 중간고사라고 1시에 오고, 뭐 했다고 뭐 3시에 오고. 이건 안 된다. 왜? 학교도 이제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무슨 일 있었다가 애를 잡아둬야 돼. 그래야 일하는 엄마들 안전하고 5시까지 일하러 가서 애를 픽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반 행정과 맞아야 또 돌아가야 돼. 그렇겠죠? 학교 폭력, 그 다음에 학교 행정과 일반 행정의 조화, 이게 굉장히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또 이게 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잘 못 느끼실 텐데요. 지방 소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지방에 가시면 사람이 없어 난립니다. 서울은 뭐 서대문구 안에도, 서대문구 국회의원 몇 명 뽑으세요? 2명 뽑네? 서대문 가보울로 돼 있네? 그렇죠? 서대문 구 안에서는 국회의원이 2명인데요. 경상도 강원도 같은 데 가면 군 3개 합해봐 국회의원 하나 나와요. 왜? 인원이 없는 거야.
어떤 군에 가면 인구가 2만 명도 안 돼요. 전국에 지금 2만 명도 안 되는 군이 2개고요. 2030년이 되면 2만이 안 되는 군이 15개가 늘어납니다. 설사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시면요. 다 인구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촌에 가셔서 청년회장 하던데 한 몇 살이면 청년회장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군에 가서 읍면에 가서 청년회장 해야 되겠다. 몇 살이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65세, 70세 돼야 청년회장입니다. 자, 고령화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초고령 사회로 농촌은 다 들어갔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젊은 물음소리는 안 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구가 줄겠죠. 자, 우리 여기 좀 젊으신 공무원들은 아직 자녀들이 다 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애들이 어떤 학교 다니고 싶으냐. 중학교, 이건 좀 도시로 가야죠. 그죠? 애들 자녀 교육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꼭 서울에서 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 복잡한 서울에서 학교 땡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또 이렇게 그래서 언제 꿈과 낭만을 키워 애들이?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농촌에서 좀 보내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는 특히 예외인데 전주 그러면 전주를 싸고 있는 군이 하나 있어요. 그 완주군이라는 데인데 완주군에 좋은 초등학교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학생들이 몰려요. 왜?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도시에서 나뉘어도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경찰입니다. 경찰. 자, 우리가 지금 국가경찰이 있고 치안이 좋은 국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경찰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 조직의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치안 목표가 지역 사정에 맞는 치안 목표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 폴리스 입장에서 치안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조폭들 단속해라. 그러면 심지어는 조폭이 또 없는 동네까지도 조폭 단속해야 돼. 좀 무스갯소리죠? 그냥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 사정에 맞는 치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치안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이 좀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검경 수사권 문제가 좀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렇게 힘이 세진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힘이 세지요. 수사권도 갖고 있죠. 기소권도 갖고 있죠. 또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가지고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렇게 힘이 세냐,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수사권 가져오려도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단 저는 일제 식민지, 일본 강령기의 영향입니다.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엄청난 거죠. 그때 우리를 괴롭혔던 일선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 누구 줬습니까? 검찰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검찰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그런 경찰이 아니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그 비대한 조직을 잘라서 국가경찰은 한 10%만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 국가경찰이 있는 바예요. 그래서 한 10,000명에서 한 15,000명 국가경찰하고 나머지는 지방경찰로 돌리면 이 두 가지가 다 의미하는 시스템으로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요, 지금보다 훨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가 가능합니다. 엄청난 큰 영역이거든요. 저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서대문구도 제일 쓴 영역일 텐데 자치행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자치구라고 하는 제도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예외로 하고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전국에 69개가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에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 가시면 광역시라는 데는 자치구를 두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일본만 가면 지정도시라고 하는데 지정도시는 다 단층대정부지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 개최 때 이런 걸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대통령은 A당인데 서울시는 B당에서 나왔다. 그럼 대통령 일하기 만약에 서울시장이 버티면 일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자치구 선거를 해가지고 자치구가 중간색을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 해서 자치구는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전체로 통할하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치구라는 행정 시스템은 시군보다도 기능도 굉장히 작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재정 영역이 작다. 근데 하여튼 그걸 재놓고 향후 기초지방정부에 강화한 내용이 좀 필요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뭐 지금 많은 시민들도 와 계신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를 잘 하려면 주민 참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주민 참여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 학교라는 교실도 있고 시민교육 교실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행히 서대문 구청장님 분들이 이렇게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열고 였는데 이런 학교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외국은 어디가 하냐? 민주시민학교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인데요. 독일은 각 정당이 합니다. 각 정당들이 정당 내에서 시민교육을 꾸준히 시키죠. 자, 시민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있는 관심 있는 영역에 참여 많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참여 많이 해라. 자, 여러분이 어떤 데 뭐 시민공청회나 이런 데 가서 발언 하나도 안 하시고요. 참여만 하고 계셔도 그 참여 자체가 엄청난 공무원들한테는 부담입니다. 다른 여러분들 오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서 가는 건 제외하고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시면은요. 걸어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공무원들은 무언의 압력입니다. 일 똑바로 하라고 하는. 자,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얼마나 우리 참여가 좀 부실했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죠? 자, 공동주택에 보시면 여러분이 돈을 내고 여러분이 뽑은 입주자 대표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관리비 내죠? 여러분이 내신 관리비를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가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근데 아파트 소장이 여러분 내는 관리비를 횡령해도 몰라. 입주자 대표회가 그 돈을 남용해도 몰라. 여러분 낸 돈인데. 바로 내 옆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얼만큼 아시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일도 모르는데 정부 일은 여러분들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게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각 단지 내에 보면 화단들이 다 있잖아요. 그 화단에 풀이 많다. 그 풀 누가 뽑나요? 관리인이 뽑아야죠. 여러분 뽑으세요? 우린 그런 참여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있는 풀이나 이 정원 관리하면 관리원들 조금 줄여도 될런지는 모르죠. 꼭 줄이는 게 좋은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별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필요한 생활에도 참여가 부족한데 멀리 있는 정치에는 언제 참여하겠냐. 여러분 선거만 다 했기 때문에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해나 주민자치, 생활자치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실천하는 지방자치, 참여하는 자치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주민자치가 우리에게 어떠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능히 여러분이 10만 원씩 내는 관리비를 8만 원으로 절약할 수도 모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파트 일에 참여하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가령 참여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영역에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같은 동에 이렇게 다섯이 몰고 살고 있는데 애들 다 하나씩 있어. 보육이 다 걱정이야. 그러면 5분이 모여서 월화수목금 날짜 정해놓고 오늘은 내가 볼게. 내일은 당신이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조합 형태가 되는 거죠, 이미. 왜? 공동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아파트에 애를 돌봐주면 이 얼마나 가족같이 모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모일 수 있냐.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교류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공동 목표가 있어도 아무도 모르고 지나는 거야.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은요, 민주주의 교류 협력 이건 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잔디나 풀을 같이 뽑으면서 서로 이름도 나누고 또 손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렇게 뭔가 스킨십이 있어야 좀 친해지잖아요. 요즘엔 뭐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사람 만나도 인사도 안 합니다. 저가 이제 한갑이 넘으니까 내가 인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젊은 사람한테 그잖아요. 우리 나이 든 분은 서로 인사 잘하는 젊은 사람 일도 안 해. 그럼 나도 그럼 뭐 하고 가죠. 같은 다 이렇게 내인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층간소 조금 나도 굉장히 신경적으로 서로 반응하고. 살다 보면 뭐 그런 층간소음도 있잖아요. 뭐 오랜만에 손주 하나 좀 뛰는데 그럼 뭐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좀 묶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조금 이해하는 서로 노력도 좀 필요한데 그런 노력도 우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싸움하기엔 또 엉뚱한 결과로 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활 자치가 저는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특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입주자 대표를 위한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저는 그 서울시에도 아주 좋은 쪽들이 많죠, 우수 사례들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본 사안인데, 웬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경비실 5대에다가 뭐 에어컨 하나씩 사비로 사줬다는,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가족같이 그 경비원들하고 그 아파트 입주자들 가족같이 지내면서 서로 어려운 일 도와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옛날 전통부터 있었던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파트 단지도 충분히 좀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참여가 무지무지 중요하다. 근데 이 참여는 절대 머리로 잘 안 됩니다. 해보셔야 돼. 해보고 서로 공동 목표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생활 주변에서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지역 스스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고 생각하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면 받겠습니다. 또 뭐 제 얘기만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질문하시죠. 뭐 혹시 뭐 주변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그래도 한두 분은 하셔야 돼요. 예의상. 이게 참여입니다. 뭐 주변에 있었던 일 뭐 이런.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단에 한 30년 썼는데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질문하면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질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령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늘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쳤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혹시 애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엄마한테 생각에 이렇게 반박을 하면 아, 저놈이 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말이 좋은데 저만 해도 우리 애가 2번만 되면 이놈이 말대꾸하고 있어 하고 탁 말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유롭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요렇게 교육하시면 지금까지는 좋은지 몰라도 앞으로 세대에는 안 맞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굉장히. 근데 좀 대학교도 잘 안 돼요. 애들한테 그렇게 좀 자유롭게 농담으로 하고 얘기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외국에서도 좀 궤편 잡아봤습니다. 외국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한 90분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30분도 못 얘기합니다. 왜? 서로 얘기하려고 손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적당한 시간 안비하는 겁니다. 맨날 너 한 사람은 너무 시키면 학생들이 나보고 너 you are unfair라고 그래. 넌 불공정하다. 누구 편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시키는 일이 내 일이야. 그래서 혹시 가정에 돌아가시면 참여도 하시고 또 애들, 자녀분들이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면요. 얘기하는 스킬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얘기도 이렇게 좀 세련되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 그건 이제 다 커서 배우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여튼 그런 점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